그날 병원 복도에서 저는 말도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 안엔 제 남편과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은 바로 저였다는 걸요.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겐 정말 큰 선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숙입니다. 올해 62. 충북 제천의 오래된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사람으로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무도 오랫동안 속에 묻어뒀던 이야기, 이제는 꺼내도 될 것 같아서입니다.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무너졌던 그 순간을요. 30에 시집왔습니다. 시댁은 제천의 종갓집이었고 남편은 지역 토박이 가정에서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라는 이름은 식구가 아닌 일꾼에 가까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 안방은 내 책임이야. 그게 며느리라는 거다. 그날부터 저는 가사도우미처럼 간병인처럼 누구 하나 고마워하지 않는 수고를 해내야 했습니다. 남편은요, 무뚝뚝한 걸 넘어서 딱딱한 사람입니다. 감사란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마음에 안 들면 요즘 왜 이렇게 밥이 형편없냐는 말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여자 주제에 뭘 그렇게 따지냐며 말끝을 잘랐고 친정에 다녀온다 하면 어디 그렇게 빈둥거릴 시간이 있냐며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하나뿐인 자식도 없었기에 적어도 며느리로는 잘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쓰러진 건 결혼 10년 차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시고 밤이면 숨이 가쁘다며 제 손을 더듬으셨습니다. 화장실에 가시는 것도 도와드려야 했고 가끔은 밤새도록 옆에서 손을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모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한 번도 어머니 병수발에 손을 보탠 적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우리 집안 어른은 내가 모셔야지라는 말로 끝이었죠. 그날도 시어머니께서 급성심정지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 병실 안 풍경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다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던 사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남편은 그런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저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풍경이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남편이 그렇게 웃는 걸, 그렇게 다정한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따뜻한 시선이 향한 곳은 제가 아닌 그녀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집에 들어와선 차 한 잔도 없이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쯤에서 우리 그만하자. 저는 물었습니다. 왜 지금이야? 왜 내가 이렇게 낡고 지친 모습이 되었을 때 말하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오래 참았던 것 같아서. 너무 오래 참았던 건 저였습니다. 너무 오래 견디고 너무 오래 울음을 삼켰고 너무 오래 웃는 척을 해왔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손끝으로 짐을 쌌고 결혼 생활 내내 들어보지 못했던 음악을 조용히 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춤을 추었습니다. 이혼이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뻐서였습니다.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서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몇 장의 종이와 도장 몇 번으로 끝났습니다. 가슴이 비참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덤덤했습니다. 정들었던 집, 아니 정들었다고 믿고 싶었던 그 집을 나오던 날, 저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살던 집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손댄 건 안방 장롱 속 오래된 서랍이었습니다. 아무도 열지 않던 서랍 한 칸, 오래된 약봉지, 낡은 머리핀, 그리고 갈색 가죽 커버로 쌓인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그 수첩 속엔 가계부도 아니고 일기장도 아닌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9년 5월 13일, 정숙이 또 나 대신 새벽에 약 타왔다. 그 고운 손으로 내 대소변까지 닦고 참 미안하다. 2012년 8월 21일, 동선에는 명절 하루 다녀가고 정숙이는 일주일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네. 이 아이가 내 친딸이었으면 좋았을걸. 2018년 11월 2일, 요즘 정숙 눈밑이 너무 퀭하다. 진수는 저걸 모르나. 2021년 4월 30일, 하은이만 아니었더라면 이 아이를 계속 며느리로 붙잡고 있었을 텐데, 하은이만 아니었더라면 그 한 줄에서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은이,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주 전화 받던 이름, 한참 동안 외출하고 돌아오던 날 문자 속에 떠있던 그 이름. 오늘 하은이랑 점심 먹고 들어갑니다. 그때는 그냥 직장 동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수첩에 적힌 문장으로 그 이름이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여자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류들 사이에 있던 명함, 그 위엔 박하은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주소, 갈까 말까 수십 번 망설이다 결국 다음 날 저는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그 회사를 둘러보던 중 식당 쪽 창가에서 웃고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그 병실 안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여자. 그 따뜻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던 여자. 그녀는 젊고 단정했고 무엇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 여자한테 진 거구나. 30년을 내놓고도 나는 그 자리에 앉지 못했는데 그 여자는 몇 년 만에 그 자리를 차지했구나.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은이란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게 쓰인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그 애를 아낀 건 맞지만 정숙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다. 그 문장에서 저는 몇 분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견뎌냈는지, 어디까지 버텼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수첩을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한 후로 저는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참 어색했어요. 혼자 먹는 밥, 혼자 걷는 길, 혼자 잠드는 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알겠더군요. 이게 진짜 평화라는 걸요.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창문 열고 노래를 틀고 텃밭에 나가 땅을 만지고 밤에는 좋아하던 소설책을 끌어안고 잠드는 생활. 그렇게 나를 되찾아가던 어느 날 시내 우체국에서 등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의 법률 대리인. 내용은 유언장 개봉 통지였습니다. 유언장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그 집안과 얽히게 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며칠 뒤 작은 법무법인 회의실, 테이블 너머에는 전 남편 김진수 씨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박하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깔끔한 차림새였지만 하은은 이상하리만큼 긴장해 보였고 남편은 불편한 듯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은 본인의 자필 유언장에 따라 상속 지분을 명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낭독되었습니다. 장남 김진수에게는 본가 주택의 일부 지분 20%를, 박하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나를 지켜준 사람은 정숙이었다. 남은 집과 예금 자산, 퇴직금 및 임야 전부 정숙에게 상속한다. 순간 회의실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만 벌린 채 굳어 있었고 하은은 옅게 웃다가 씹던 껌처럼 인매를 비틀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숙 씨가 시어머님 돌아가시기 전 이미 이혼했는데요. 하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혼인관계와 상속권은 별개입니다. 시어르신께서 자필로 작성하신 유언장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그 순간 하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불쌍한 척하면서 결국 다 노리신 거네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불쌍한 척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복수는 아니에요. 그냥 당신들이 뺏어간 자리를 돌려받았을 뿐이에요. 제 말에 하은은 입술을 깨물며 일어났고 남편은 말없이 손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 남편이죠. 정수가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오는 연락에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찾아오는 걸까? 작은 찻집에서 마주한 그는 어쩐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저는 말없이 차만 들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하은이랑 살아보니까 처음엔 좋았어.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허하더라. 내가 잃은 게 뭔지 이제야 알겠어.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혹시 우리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진수 씨, 난 그쪽한테 아무 감정 없어요. 그건 분노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에요. 그냥 공허해요. 공허? 30년 동안 나는 나 하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내 삶을 채우고 싶어요. 그 안엔 당신 자리 없어요. 며칠 뒤 또다시 찾아온 건 박하은이었습니다. 이번엔 당당한 얼굴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뜸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유산 일부는 진수 씨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 잠깐만 쓰면 안 될까요? 기가 막혔습니다. 잠깐만 쓰자고요? 정숙 씨, 어차피 혼자 살잖아요. 우리 둘이 거기 들어가면 그래도 관리 잘할 수 있어요. 하은 씨, 제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30년간 모욕받으며 지켜온 자리예요. 내가 일구진 않았지만 내가 지켜낸 공간이에요. 당신들이 감히 발 들릴 곳은 아닙니다.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은 씨, 난 이미 다 잃어봤고, 다 참아봤고, 이젠 후회도 없어요. 당신이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날 이후 그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을 손에 쥐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내 이름 석자가 어디에도 지워지지 않고 당당하게 새겨진 공간. 울컥했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눈물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 제가 사는 마당엔 꽃눈 대신 낙엽이 더 자주 쌓였습니다. 따뜻한 볕이 들면 혼자 마루 끝에 앉아 차를 마시곤 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텃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대문 앞에 작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누가 두고 갔는지도 어디서 온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박스 테이프 위엔 삐뚤한 글씨로 딱 3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 한참을 망설이다 박스를 들여와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앨범 하나, 손때 묻은 머리끈,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에게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남기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저도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 알아요. 사랑보다 욕심이 앞섰고 이해보다 질투가 많았고 당신 삶을 밟고 서서 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진수 씨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그 사람은 사랑을 주는 데는 참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받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모든 걸 주고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네요. 마지막으로 이기적인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앨범, 어머님과 함께했던 사진들이에요. 저보다 당신이 간직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요. 부디 당신처럼 살아가고 싶었던 한 여자의 마지막 흔적이라 생각해 주세요. 박하은. 편지를 덮고 저는 조용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엔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 그 다음엔 진수와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 그리고 제가 간병을 하며 어머니 곁에 앉아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하은이 찍은 사진이겠죠. 몰래 찍었거나 혹은 일부러 남기려 했던 순간들. 그때 알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진짜 가족이었는지를, 누가 내내 곁을 지켰고, 누가 진짜 사랑을 알고 있었는지를.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글쓰기 수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는 글쓰기라는 주제 아래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한때 며느리였고 한때 아내였고 이젠 나 자신입니다. 그 한 줄을 쓰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글쓰기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숙님, 글 참 따뜻하네요. 혹시 이거 마을신문에 실어도 될까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신문 3면 한 구석에 제 글이 실렸습니다. 그걸 보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글 쓰신 분 정숙님 맞으세요? 한 여자였습니다. 딸 또래의 젊은 엄마.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시어머니랑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근데 이 글 보니까 어쩐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녀는 제게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내가 고른 커튼과 내가 심은 화초와 함께 진짜 정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끔 편지함을 확인할 때면 하은이 남긴 그 상자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인생의 방향, 그녀가 놓쳐버린 따뜻함, 그건 결국 사랑도 돈도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초여름이 다가오던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미꽃이 담장을 따라 피어나고 마당에서 싹을 틔운 토마토가 어엿하게 키를 올리던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몇 초간의 망설임 끝에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수가 나야. 진수.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참 오래도록 듣고 싶지 않았던, 그런데도 단번에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왜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 정말 미안한데 마지막 부탁 하나만 하고 싶어서. 만나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 사람의 말투에서 어딘가 가라앉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 찻집, 우리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앉았던 그곳에서 그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도 얼굴도 어깨도 많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눈에선 예전의 거만함이나 오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지냈지? 그 흔한 안부조차 이 사람 입에서 나오니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조용히 꺼내더군요. 하은이랑 헤어졌어. 그래요. 결혼도 안 했고 그냥 같이 살다 헤어졌어. 하은이는 그 유산 못 받은 날부터 사람이 달라졌지. 매일같이 돈 얘기, 명예 얘기, 시어머니 남긴 거 왜 못 챙겼냐며.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다 결국 날 떠났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저는 조용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가진 집, 그 집 방 한 칸만이라도, 잠시만이라도 신세 좀 지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참았던 웃음이 피식 나왔습니다. 진수 씨, 그 집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커튼을 고르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 향으로 채운 공간이에요.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집에 당신이 다시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아니, 애초에 있던 적도 없었어요. 제 말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넌 참 많이 달라졌네. 아니요.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나가 된 거예요.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동네 슈퍼에서 마주쳤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젠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사람이 이젠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혹시 그 마을 신문에 글 쓰신 분 맞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글 보고 용기가 나서요. 며느리랑 갈등이 심했는데 나도 그냥 참고 참기만 했거든요. 근데 글 보니까 나도 좀 바꿔야겠다 싶더라고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묘한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어떤 칭찬보다, 그 어떤 위로보다 이 말이 제겐 더 큰 의미였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내 아픔이 다른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텃밭 옆 나무에 조명을 걸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지만 지금은 그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당당히 주체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내 삶을 내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내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도록.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복지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동네 마을회관 앞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숙 씨 들었어요?
김진수 씨 말이에요. 응급실 실려갔다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한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을 잊은 지 오래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어딘가가 묵직해졌습니다. 무슨 일이래요? 과로에 영양실조까지 겹쳤다나 봐요. 서울 노숙자 쉼터에서 발견됐다더라고. 지금은 제천시립병원에 입원 중이라던데.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갈까 말까?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비참한 눈빛으로 한 번만이라도 쉬어갈 곳이 없냐고 묻던 목소리. 결국 저는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 302호. 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심호흡을 깊게 했습니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남편 아니, 전 남편 김진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도 저를 보자 놀란 듯 눈을 떴습니다. 정수가? 저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처음 결혼식 날 혼수며 예단에 대한 잔소리를 들으며 울던 저. 첫 명절에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던 기억. 밤새 시어머니 간병을 하며 손을 놓지 않던 순간들. 그리고 병실 문틈 너머로 그와 박하은이 함께 웃고 있던 그 장면까지.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가슴속을 헤집고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미움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미안하다는 말에서 미안하다.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너무 늦었죠.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도 이젠 나도 당신이 불쌍해요. 그 말에 그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울컥한 듯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모르고 살았나 봐. 이제라도 알게 됐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며칠 뒤 그는 요양보호소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고할 보호자가 없었기에 마을 복지 담당 공무원이 정리한 거라 했습니다.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작게 정리된 그의 물건 중 낡은 손수건과 지갑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지갑 안엔 오래된 제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결혼하고 몇 해 되지 않았을 때 시댁 마당에서 찍은 그 사진.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그 사람의 지갑 속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나도 당신을 참 좋아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어 장롱 깊숙이 다시는 꺼내지 않을 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저는 지나간 사랑에도 지나간 상처에도 이름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두고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한 삶으로 채워갑니다. 글쓰기 수업에서 제가 쓴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다. 봄이 끝나갈 무렵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마당에 분홍 철쭉이 만개했습니다. 언젠가 진달래를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던 제가 이제는 그 꽃을 보며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는 동네 복지관 글쓰기 수업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젊은 엄마들과 가끔 차를 마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정숙 선생님, 그때 신문에 실린 글 우리 엄마가 액자로 만들어 벽에 걸어놨어요. 어느 날 수업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제 손을 잡으며 웃더군요. 며느리란 이름, 그게 짐이 아니라 나를 지워버리는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걸 선생님 덕분에 처음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라났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내 상처가 위로가 되고 내 목소리가 울림이 되는 삶. 그건 제가 젊었을 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조카가 놀러 왔습니다. 고모, 여기서 며칠 묵어도 돼요? 혼자 있으려니까 마음이 좀 복잡해서요. 그래, 오너라. 이 집은 따뜻한 밥과 말이 오가는 곳이니. 그 아이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엔 이제 누구의 발자국도 남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도 필요 없다는 걸요. 이 집은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진짜 정숙의 공간이 된 겁니다. 며칠 뒤 동네 어르신 몇 분과 함께 마을 작은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책을 정리하며 가장 잘 보이는 책장 한 칸에 제 글이 실린 작은 자서전을 꽂아뒀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 문틈에서 내가 사라졌을 때 정숙.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지워진 이름이 다시 피어나기까지 여자로 사람으로 그리고 나로 살아온 이야기. 나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도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닌 스스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라는 걸요.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정숙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과거는 내게 약이 되었고 침묵으로 채웠던 시간은 이제 목소리가 되어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야 할 날이 온다 해도 이 삶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창문을 활짝 열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햇살 아래 당당히 마루에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로 살아갑니다.